국민의힘 내부에서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면서 사법부를 압박했는데요. 네, 정치권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한덕수 예비 후보 오늘 오전에 일정이 있었습니다. 관훈 초청 토론회에 이어서 잠시 후 이낙연 전 총리와 이제 오찬을 함께하게 되는데 사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제 영남 1박 2일 일정이 있는데 좀 쫓아가서 단일화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네. 지금 한덕수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조금은 확장성을 전제로 한 행보로 보이거든요. 관훈 예. 토론을 통해서 개헌을 비롯해서 어떤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인사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좀 확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단일화를 사실 전제를 했을 때 그 확장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또한 어제 상황들을 잘 지켜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지도부 사이에 조금은 불협화음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좀 심야까지 의총을 계속하는 그런 양상까지 있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덕수 후보도 그냥 지켜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김문수 후보 측에도 이해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정식으로 경선 과정을 거쳤고 이 기탁금을 포함해서 상당한 그런 또 자금과 시간들을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후보자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건데 지금 좀 지나치게 절차적 순리에만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SRT를 끊어서 그 TK 일정에 동행을 하거나 아니면 숙소 앞에라도 찾아가서 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시가 바쁜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어제는 손학규 전 지사를 만나고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 인사를 만나는 게 한덕수 후보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른바 한덕수 후보를 이제 기초로 해서 빅텐트를 만들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 보면 뭐 단순히 이제 국민의힘 인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이낙연 후보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후보라든지 여러 인사들이 다 같이 들어와야 그 빅텐트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식이 있었던 만큼 한덕수 후보가 그런 밑작업을 이제 본인이 해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만남이 유효하려면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라든지 아니면 뭐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른바 외연 확장을 해나가는 행보가 의미가 있으려면 단일화가 확실해야 됩니다. 단일화가 성립될 거라는 이 결론이 확실해야 사실 지금의 만남들이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단일화의 성사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박민영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를 만나기보다는 다른 사람만 계속해서 만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외연 확장의 의미보다는 이른바 헛발질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쟁점이 단일화의 성사 여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자 대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갤럽이 한 여론조사 그리고 리얼미터가 시행한 여론조사 모두 그 3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보다 지금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가 더 이제 지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국갤럽이 지난 3일에서 4일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 33%, 한덕수 후보는 36%였고요. 그리고 리얼미터에서 시행한 여론조사 역시 한덕수 후보가 34.3%, 여기서는 격차가 더 큽니다. 김문수 후보가 27.8%인데 뭐 3자 대결 이런 상황 더더욱 뭐 단일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단일 후보도 한덕수 후보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일단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가시화가 되면서 조금은 가라앉는 분위기가 일단 관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월요일 날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주말간의 조사는 반영하지 않은 거거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주말 동안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둔 것들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점이 일단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양자 구도로 가면은 이제 정말 오차범위 내에서 다투고 있는 수준으로 따라붙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일단 저희한테는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단일화라는 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 원론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인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단일화의 시작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뭐 여론조사가 됐건 뭐가 됐건 어떤 규칙을 적용하는지 간에 일단 물꼬를 터야 저희가 종래에 이 계획하고 구상을 했던 그런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단일화의 물꼬 자체가 트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현재 지표상으로는 한덕수 후보가 더 리드하는 그림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덕수 후보도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고 김문수 후보가 최종 선출이 되면서 컨벤션 효과가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여론조사에 붙여서 다투어 봐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단일화 그 이벤트가 좀 종합적인 시너지를 발휘를 해서 더 치고 올라가는 계기가 되어야만 저희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가면은 더더욱 따라잡을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여론조사 3자 대결 결과요? 뭐 일단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국민의힘 네.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부분인데 네.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뭐 투표일까지 28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지금 한 자릿수의 어떤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이게 국민의힘의 단일화 협상이 자초되거나 아니면 뭐 김문수 후보가 결국에는 그냥 최종 후보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정치적인 수확은 이준석 후보가 얻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지지율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것과 별개로 지금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도 지금 이 수치가 사실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전혀 좀 의미가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이 그동안에도 계속 어떤 여론조사 지표라든지 국민의힘 내부 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덕수 대행을 꼭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라는 내부의 주장이 힘을 얻었지만 결국 우리가 계속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일화 자체의 물꼬가 트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이 얼만큼 나오든지 간에 결국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이른바 절대적인 권력을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순순히 단일화 협상에 응하지 않아서 결국 단일화라는 큰 판 자체가 어그러지게 된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김문수, 한덕수 두 분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한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는 것은 어찌 됐든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이든 그리고 제3지대 후보가 누구이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굉장히 굳건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지지층이 결집한 상황 그리고 중도로의 확장성을 조금 더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바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라고 못을 박은 상황이고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재명 후보의 격차는 11에서 13% 정도가 나거든요. 상대 당입니다만 국민의힘이 중도의 확장성을 좀 얻으려면 어떤 방안이 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중도의 확장성을 좀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기본적으로 중도의 확장성을 조금이라도 얻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그런 행보를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기 전까지 국민의힘의 주류 의원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지금 마치 탄핵 심판 자체가 굉장히 무효인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을 쏟아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실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르고도 대통령 자체도 반성이 없는데 심지어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조차도 반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중도층 입장에서는 이 국민의힘을 들여다볼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미는 후보는 사실상 그 윤석열 정권에서의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고 이런 점을 봤을 때 여전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연도 끊지 못했고 심지어는 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정치적인 스탠스의 변화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중도 확장성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뭐 국민의힘이 기댈 만한 구석이 저는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조금 반론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사실 저희 당의 과제는 오히려 중도 확장이라기보단 당장은 조금 단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좀 자중질환이 계속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좀 당이 정돈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중도 확장의 키는 지금 민주당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좀 당장은 지표상으로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그 박성민 최고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저희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 정도는 표출을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입법 권력을 남용해서 불복하는 모습들은 전 정말 처음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입법 쿠데타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어제는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 법봉이 입법부의 권한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삼권 분립에서 이 견제 균형의 원리에 칭의를 나누는 듯한 입법부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당선만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법원장을 30명까지 뽑겠다라고 하고 그중에서 일부는 법관이 아닌 사람들도 임명을 할 수가 있도록 한다. 이런 사실 망국적인 법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중도층 이탈을 더 가시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국민의힘이 이제 그런 민주당의 자중질환, 그런 민주당의 잘못된 모습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좀 대열을 정돈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민주당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여론조사 내용 잠시 질문을 더 드려보자면 사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이 조사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갤럽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나왔던 조사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격차가 한 3% 정도 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시간을 끌었을 때 우리가 좀 유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피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누군가를 추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룰을 적용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붙여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지지층들을 규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감동이 배가 되기 위해선 김문수 후보도 스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을지문덕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예. 한덕수 후보와 같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층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런 지지율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더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통해서 한덕수 후보를 꺾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그 일부 측근들의 이야기처럼 시간만 차일피일 끌어서 한덕수 후보가 드랍하는 상황을 유도하는 식으로 좀 단일화 과정 자체를 회피하고자 한다면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지지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일화와 관련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 보이기도 했는데 먼저 어제 나온 국민의힘 의총 발언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선거에 아름다운 패배란 없습니다. 패배는 패배일 뿐입니다. 승리를 위한 단일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 단일화에 대한 일정을 조속히 밝혀주실 것을 바란다는 취지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도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먼저 박민영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갈등을 좀 봉합하고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새 이해 당사자, 이해 당사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새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당 지도부, 국민의힘이 있을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있을 것이고 한덕수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세 축이 모두 아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도부에 속해 있지만 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조금은 고압적인 태도를 견지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역시 치열한 경선 과정을 뚫고 후보로 지명이 된 것인데 좀 즉답적으로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은 저는 이건 감정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과 저희가 선거 일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좀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김문수
김문수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조건만 내걸고 있지 로드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일화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이 있어야만 사실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5일까지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 11일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저희 모두가 다 상식선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11일이 넘어가면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이긴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무소속 후보가 되는 것이고 선거비 보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11일까지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덕수 후보 측은 이렇게 미온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단일화에 사활을 걸어야 되고 김문수 후보가 어쨌거나 정통성 있는 국민의힘에 현재 지명된 후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 오늘처럼 이낙연 후보 같은 좀 장외 인사들을 먼저 만나는 것은 순서가 틀린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협상의 당사자들이 모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박성민 최고께도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과정은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앞으로는 좀 어떻게 협상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김문수 후보와 이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동상이몽은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사실 경선 과정에서 본인의 이 마케팅 포인트를 단일화를 잘해줄 후보로 사실은 내세웠기 때문에 이른바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까지도 본인 등에 업고 이제 본 후보가 된 셈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갑자기 입을 싹 씻고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내에서 사실상 당을 상대로 사기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매우 좀 판이한 모습인 것은 맞다. 그리고 지금 이 김문수 후보 측의 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지도부가 너무나 이제 압박을 하고 있다, 후보를. 그러니까 후보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굉장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고 예. 뭐 사무총장 임명 관련해서도 좀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상황의 주도권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도부가 하라는 대로 김문수 후보가 따라와줬으면 좋겠는 상황인 거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래도 경선을 거쳐서 본 후보가 됐는데 왜 나의 어떤 권한과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이런 식의 갈등이 사실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사실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국민의힘 지도부보다 결국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아무리 지도부에서 시간이 없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한들 사실은 결국에는 후보 본인 자체가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김문수 후보를 설득할 어떤 방안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종국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나 그냥 출마를 안 해버리겠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삭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사실 마냥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도 김문수 후보를 강공으로 밀어붙이는 걸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점에서 결국엔 김문수 후보의 뜻대로 이 모든 상황이 흘러가게 될 거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김문수 후보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고 예. 김문수 후보 측에서 뭐 사무총장 인선이라든지 선대본 인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결국 그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주고 달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미 이 상황 속에서 협상의 키는 김문수 후보가 쥐게 됐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두 분의 예측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늦어도 한 10일에서 11일, 그러니까 후보 등록일 이전에는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11일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뭐 정말 당원들과 국민들께 예의가 있지 단일화를 한다라고 쳐도 그냥 갑자기 냅다 여론조사 투표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 뭐 적어도 뭐 토론회라도 한 차례 열고 이런 모종의 형식적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벌써 시간은 가고 있고 단일화 룰은커녕 혹은 뭐 토론의 시점은커녕 지금 아예 만나는 것조차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11일까지는 어려운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투표용지 인쇄 시점이 26일, 27일 네. 이 시점 전 그러니까 이른바 3차 시한이라고 불리고 있는 25일을 오히려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해서 끄는 방식으로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는 이번 주말까지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약간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우직하고 올곧은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대의 명분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어제도 상당히 좀 인문학적으로 공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김문수 후보 그 자체를 좋아해서 지지해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후보가 되자마자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불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후원을 해주건 아니면 자원봉사를 해주건 자신을 지지해주고 좋아해줬던 그런 지지자들을 위해서 일부 양해를 구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점에서 명분을 중시했다라고 저는 보지 단일화 자체를 거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그 유리한 판을 만들기 위한 소위 기술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거든요. 당시에는 저희가 단일화 협상이 일부 결렬되자 그 협상 과정의 그 모든 문건들을 공개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사실 서로 간의 그런 이해관계가 극복이 되게 되면서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단일화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단일화에 실패해서 선거에 패배하면 누구 하나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해소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가능합니까? 이번 주말 11일 전에는 전 무조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정말 올곧은 분이라면 저는 이렇게 행동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물지문덕부터 시작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본인이 적임자다라고 사실은 강조하면서 모든 표를 이제 흡수를 해온 건데 이제 와서 뭐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한덕수 심지어 후보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이제 한덕수 후보는 당장 오늘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라는 대답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자체가 이미 김문수 후보는 결국 단일화라는 것은 이제 본인의 득표를 위한 어떤 하나의 전략이었던 것뿐이지 결국 지금 본인이 본 후보가 된 이상 이 절대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른바 절대 반지를 남에게 순순히 무료 나눔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 높였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을 듣고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앉힐 것이라고 합니다.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 선거 방해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과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 쿠데타와 내란 잔당의 준동을 막아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선거 개입을 넘어서 사법부에 의한 선거 방해다라고까지 이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먼저 박성민 최고께 여쭤볼게요. 좀 이런 발언들이랄까 민주당의 입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이례적으로 사실은 이 파기환송심 결정을 내리는 과정 자체에서 과연 재판의 어떤 신속성만을 강조했을 뿐이지 충실한 어떤 심리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에서 비판이 있는 거고 심지어 이미 조기 대선 한복판에서 대법원이 이런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결정까지도 하면서 나섰다라는 거 그리고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고 이례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모종의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단순히 어떤 이 사법부에 의한 뭐 선거 개입을 넘어서서 사실상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선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판결을 충실하게 내리기까지 충실한 토론과 수기와 고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인 로그 기록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때 이 헌법에 보장된 취지대로 모든 후보는 공평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 그 물리적 시간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 공판기일 날짜를 변경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대법원장 탄핵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가 지금은 일단 보류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이 불씨는 살아있는 상태인 거고 사법부가 계속해서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하려고 하고 혹은 인위적으로 후보를 뭔가 주저앉히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는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이 뜻을 제대로 관철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두 가지 그 시점을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이 공판기일 변경 요청을 저희가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기일이 15일로 잡혀 있는데 이 기일을 변경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지막
마지막에 이제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이 피고인에게 당사자에게 20일 정도 보장이 되는데 이 기한을 보장을 하느냐 여부 이런 부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의 대응 수위를 전략적으로 결정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공판 기일을 변경해달라. 민주당은 다음 주면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12일 전까지는 좀 결정을 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민영 대변인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일단 민주당에서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부르는 것이 뭐 선거 개입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를 재판에 부른 게 아니라 재판에 가야 할 피고인을 민주당이 후보로 선출을 한 것이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됐고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 국민과 언론 그리고 이제 사법부의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과 경고에 대해서 좌시하고 밀고 붙였던 것은 일극체제 민주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633 원칙에 따르면 재작년에 결과가 나왔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22개월을 끌게 되면서 지금 이미 원칙이 총체적으로 깨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이 법의 기본적인 기치 아래 대법원에서 빠른 판결을 내린 것인데 이것을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한다면 1심, 2심이 이례적으로 늦춰진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고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국민적인 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또한 사법적인 이런 판결 결과를 불복하기 위해서 여러 입법 행위들을 자행하는 것 또한 상당한 폭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됐는데 이를테면 파면이 되지 않게 의결 정족수를 바꾼다라고 하든지 헌법 내용 일부를 바꾼다라고 하면 이걸 민주당이 두고 보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폐지를 해버린다거나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겠다라고 하거나 심지어는 재판 중단 법까지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으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매우 지엽적이고 특수한 권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확장시켜서 재판 중단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면 이건 명백히 위헌인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이런 좀 기행적인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지지율 폭락은 예견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후보를 교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생존 여하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질서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미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국민들 앞에 깨끗한 후보를 낼 책임이 공당인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예,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는 걸로 의총 결과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는 모습이 중도층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오히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특히 이제 조희대 이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이 대법관들이 결국에는 선거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특히 이재명 후보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오히려 이런 분노가 조금 들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고민이 깊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사실들을 명확하게 국민들께 전달을 할까 그리고 함께 국민들께서 좀 분노해 주시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결집을 시킬까 이 부분에 오히려 조금 더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비교를 하시지만 일단 사안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1심과 2심에서 결과가 판이하게 뒤바뀌었던 재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굉장히 센 형량으로 유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완벽하게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갈리는 상황 속에서 이 대법원이 뭔가를 판단한다라고 했고 심지어 그 대법원이 판단한 그 주체, 피고인이 결국에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인 상황이고 심지어 이 판단을 내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 시점 자체가 대선의 한복판이라는 점에서 결국 이 모든 것 하나하나의 신중과 심사숙고와 시간과 어떤 합의들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심지어 대법관들 사이에서조차도 재판의 어떤 신속성을 강조하다가 충실성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내부에서조차
조사조차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일선 지방에 있는 지방법원들의 판사들조차도 내부망에 글을 올리면서 이런 식의 재판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랐는데 그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 충실한 심리가 필요했고, 그러나 물리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짧았고 결국에는 이 대선 과정 가운데에서 후보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사법부가 이렇게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선택권을 사법부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오히려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관련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고요. 또 어제 이어서 오늘 충청 등 중원 민심을 얻기 위해서 경청 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호소하는 내용을 직접 듣고 펜으로 적는 모습까지도 보였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 경청 투어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손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은 당에 맡기고 후보는 확장성을 위한 행보를 계속하겠다, 선거 캠페인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억지 주장과 이런 법률안들은 이재명 후보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이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 화풀이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일부 의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유권자들을 기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것은 사법부를 사실상 마비를 시키고 고등법원이 재판을 못하게 지연을 시켜서라도 어떻게든 완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검은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펼치고 있는 논리가 얼마나 궁색합니까? 6만 쪽을 다 읽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그 재판 연구관들이 다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몇만 장을 읽었냐 안 읽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궁색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판사 시절에 그 일주일 동안 수십만 페이지도 읽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예. 법관들은 상당히 숙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그 기록까지 공개를 해라? 그렇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으니 앞으로 모든 대법원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로그 기록들을 일일이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은 트집 잡기, 어깃장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 2017년 홍준표 후보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출마를 했을 때 민주당이 이구동성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희가 올해 조기 대선을 2번 치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확실하고 위험한 후보를 국민들 앞에 내놓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또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정을 혼란을 수습해야 할 이때에 이것이 적합한 태도인가를 민주당이 정말 깊이 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이 경청 투어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 텐데 관련해서 입장을 구체화할 수도 있을까요? 직접 입장을 밝힐까요? 글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후보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하는 것이 이제 유리한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미 당에서 뭐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의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과 더 눈을 많이 맞추고 그리고 여러 가지 험지라던가 곳곳에 이제 지역에 직접 이제 발로 뛰는 상황, 이런 것들이 후보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후보가 여러 가지 짤막하게 말을 얻는 순간들은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입장을 표명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서 어떤 사법적인 이 분쟁의 장에 본인이 직접 뛰어드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현장에서의 민심 그리고 험지에서의 조금 더 이 발로 뛰는 여러 가지 직접적인 모습들, 능동적인 모습들, 이런 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지금 단일화 국면에서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들과 대비되면서 오히려 후보의 적극성과 능동성 그리고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 투어, 민심 투어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단일화 상황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관련 내용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